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 김명희 사무관입니다. 그리고 기본 혹시 여기 일반 주민들 와 계신가요? 네. 거의 이제 실무자분들이 좀 많이 계셔서 아마 저희가 4월달에 발표를 해서 이미 기본 계획이 다 안내가 됐거든요. 내용은 다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죠? 그래서 다 아시는 내용이고 오히려 저희보다도 실무를 더 하시니까 아마도 더 내용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이제 기본 계획 내용 주요 내용 중심으로 내용은 많지만 간단하게 요약해서 내용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목차는 추진 배경, 현황 및 정책 환경, 그리고 성과 및 개선 필요사항, 비전 목표 및 추진 전략, 5대 추진 전략 및 주요 내용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배경입니다. OECD 평균 자살률은 11.1명, 우리나라는 23.6명으로 약 2배 이상이 넘습니다. 그래서 2003년 이후 줄곧 1위로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이에 정책적 지원이 절실합니다. 자살은 개인의 문제만이 아닌 사회적 문제입니다. 자살로 인해 1인당 4억 900만 원이라는 사회경제적 비용이 초래되는데 자살 시도로 인한 후유증, 유족의 정신질환 등을 고려한다면 사회적 비용은 이보다 더 클 것으로 보여져서 아마 자살 예방을 위한 적극적 대응이 더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살은 남은 가족 그리고 주변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적기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자살 유족은 일반 사망보다 자살 위험이 남성은 약 8.3배, 여성은 9배 많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심리부검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유족의 약 83%가 사별 후에 우울 증상 경험이 있고 약 60%가 자살 생각이 있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한 명이 자살하면 평균 6명의 유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족은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적극적이고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고립,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정신건강 적신호가 발생되어 탄탄한 생명 안전망 조성이 필요합니다. 2019년 대비 2021년을 비교하면 우울증은 8.7%, 불안장애는 9.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 재난 시기에는 사회적 긴장, 재정 지원 등으로 자살률이 일시적으로 감소할 수 있으나 2, 3년 후에는 자살률이 급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회 안전망 강화가 더욱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현황 및 정책 환경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자살률은 2021년 기준으로 13,352명이며 인구 10만 명당 자살 사망자 수인 자살률은 26명입니다. 하루 평균 36명의 생명이 잃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2011년도 31.7명이라는 최고치 자살률을 기록한 이후에 2017년까지는 감소세였으나 빈번한 유명인 자살로 인해서 2018년, 19년 연속 증가하였고 2021년엔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남성 자살 사망자 수는 여성의 평균 2.2배이나 자살률은 감소 추세에 있으며 반면 여성 자살률은 2017년 이후에는 소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살 시도자는 여성이 남성의 1.8배 이상 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남성의 자살 수단이 더 치명적인 것을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살의 대부분은 40대에서 60대 사이가 절반가량 발생하고 10대에서 30대 자살률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살률은 그래프에서 보시면 70대 이상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7년 이후 10대에서 30대 자살률은 증가하고 있으며 그 외 연령대에서는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오늘 주제인 청소년, 청년 자살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살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나 주요 요인은 정신적 문제가 전체 대비 39.8%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경제 생활 문제, 육체적 질병 문제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면 정신적 문제는 해마다 지속적으로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며 경제 생활 문제, 육체적 질병 문제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성별 연령에 따라 자살 동기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남녀 모두 정신적 문제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살 수단은 사회적, 정책적 영향에 따라 변화되고 있습니다. 자살 수단은 목매미 전체 대비 49.8%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추락, 가스 중독 순이며 자살 시도는 약물, 둔기, 예기, 농약 순입니다. 약물 중독, 상세 불명의 화학, 독성 물질 중독으로 인한 자살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2년 고독성 농약 판매 취소로 인해서 농약 중독으로 인한 자살 사망자가 감소하여 노인 자살률 감소로 이어진 바 있습니다. 2021년 WHO 지침에 따르면 자살 수단 개입은 자살 예방을 위한 보편적이고 중요한 근거 기반 정책이 되며 이는 전체적인 자살률 감소로 이어진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경제지표 변화는 자살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실업률, 상대적 빈곤율 등 경제지표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건강보험료 구간별 분석 결과 자살률은 의료급여 구간이 가장 높았고 상위 구간이 가장 낮았습니다. 자살 동반자 모집, 구체적인 자살 방법을 알려주는 사진이나 글 등 자살 유발 정보가 최근 증가하고 있으며 청소년 등 자극에 취약한 대상자의 자살 생각에 영향을 미쳐 모방 자살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SNS, 유튜브 등 신종 영상 플랫폼 등장으로 자살 유발 정보 증가는 생명 경시 풍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살 사건으로 인한 모방 자살은 하루 평균 6.7명이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성과 및 개선 필요 사항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심리 지원 등 발빠른 대응으로 자살 사망자가 코로나19 이전 대비 감소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가스 농약을 자살 위해 물건으로 지정하여 해당 물질로 인한 자살 사망률이 16.8% 감소되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또한 응급실에 내원하는 자살 시도자에게 치료 및 사례 관리를 하는 응급실 기반 사후관리 사업은 2017년 42개소에서 2022년 80개소로 확대되었습니다. 2018년 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가 신설되고 그 다음 해에 국무총리 주재의 자살예방정책위원회가 출범하는 등 자살 예방을 위한 추진 체계가 구축되었습니다. 정책 추진의 한계 및 개선 필요 사항입니다. 관계부처, 지자체와 협력을 통한 대상자별, 위기 단계별로 세밀한 서비스가 부족하였습니다. 교육부, 여가부, 고용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을 강화하여 학생, 청소년, 근로자 등 대상별 특성을 반영한 정책 강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이 쉽게 정신건강 상태를 치료받을 수 있는 기반이 부족하여 정신건강검진체계 확대 및 치료 강화도 필요합니다. 자살예방센터 등 전담 인력 확충으로 수요에 대응하고 자살예방 SNS 상담 도입으로 상담 창구 확대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비전 목표 및 추진 전략입니다.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을 비전으로 지역 맞춤형 자살 예방 정책 강화, 자살 시도자, 유족의 서비스 개입률을 높이는 고위험군 집중 관리를 통해 2027년까지 자살률을 30%까지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비전과 목표 달성을 위해서 5대 추진 전략과 15대 핵심 과제, 그리고 92개 세부 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 5대 추진 전략은 단계별, 대상별로 구분하여 생명 안전망 구축, 자살 위험 요인 감소, 사후 관리 강화, 대상자 맞춤형 자살 예방, 그리고 마지막으로 효율적인 자살 예방 추진 기반 강화로 세웠습니다. 각 핵심 과제 내에서 또 여러 세부 과제가 구성되어 추진될 예정입니다. 앞서 27년까지 자살률을 30% 이상 감소 목표를 말씀드렸는데요. 이는 2011년 자살예방법 제정 등으로 11년에서 17년까지 자살률을 23.3% 감소시킨 경험에 더해서 제5차 기본계획 발표로 좀 더 도전적으로 목표를 세웠습니다. 마지막으로 5대 추진 전략 및 주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전략으로 생명 안전망 구축입니다. 지역 주민 자살 예방 사업으로 우리 동네 생명 존중 안심 마을을 조성합니다. 생명 존중 안심 마을이란 지역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생명 존중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생명 보호와 자살 예방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지역 특성에 따라 읍면동 단위로 조성되는 마을을 뜻합니다. 이를 위해서 자살 예방 인식 개선 홍보, 생명 지킴이 양성, 고위험군 발굴 연계, 수단 차단 등 예방, 발굴, 개입에 주민이 참여하고 지역기관 간에 유기적으로 작동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단계적으로 17개 시도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생명 존중 인식 교육 의무화로 대국민 인식을 제고하고 민관 협력 활성화로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생명 존중 문화를 조성합니다. 국가, 지자체, 각급 학교, 사업장 등의 자살 예방 교육을 의무화하는 자살 예방법 개정안이 올해 7월 공포되어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기자 대상 교육 세미나 등 보도 확산으로 인한 모방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 자살 관련 보도 관리를 강화합니다.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굴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정신건강 문제를 확대 개편합니다. 대상은 만 20세에서 34세의 청년층을 우선 대상으로 하고 검진 주기를 현재 10년에서 신체 건강 검진과 동일하게 2년으로 단축하고 대상 질환은 현재 우울증에서 조현병, 조울증 등으로 확대합니다. 두 번째로 자살 위험 요인 감소입니다. 내과, 산부인과 등 비정신과 1차 의료기관 이용 환자 중에서 우울증 환자 등 정신건강 위험군을 발굴하고 정신건강의학과 등 전문기관으로 연계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올해부터는 자살 시도자, 유족을 대상으로 치료비 등을 국고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신응급 상황 시에는 경찰, 소방과 협조로 의료기관 이송 등을 수행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기개입팀의 기능을 강화하고 권역응급의료센터를 확대하여 병상을 확보합니다. 현재 자살 유발 정보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게시글 신고까지 대응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자살 유발 정보 모니터링 센터를 신설하여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신고, 긴급 구조, 수사 의뢰까지 즉각 대응하고자 합니다. 진정제, 수면제 등 새로운 자살 수단은 자살 위해 물건으로 지정하여 관리를 강화하고 여전히 빈번하게 사용되는 번개탄, 농약, 교량 등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재난 후 자살 위험에도 체계적으로 대응합니다.
이전에는 트라우마 센터 중심으로 대응하였다면 앞으로는 트라우마 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협력하여 신속하게 관리하고 고위험군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2년간 모니터링을 통해서 밀착 관리합니다. 세 번째로 자살 사고, 자살 시도 이후 사후 관리를 강화합니다. 작년 8월 자살 예방법 개정 이후에 당사자 동의 이전에 경찰 소방에서 자살 시도자 유족의 정보를 자살 예방 센터로 우선 연계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상담, 치료 등 서비스를 현재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살 유족을 대상으로 사고 직후 현장 출동하여 심리 지원, 일시 주거 지원, 사후 행정 처리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를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합니다. 또한 유족 간 공감과 연대로 가족을 잃은 슬픔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자조 모임을 대상별, 연령별로 특화하고 활동 내용도 나들이, 문화생활 등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자살 사망이 급증하는 지역은 자살 확산 방지를 위해서 관련 통계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위험을 바로 알려주고 지역 주도로 자살 예방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로 대상자 맞춤형 자살 예방을 강화합니다. 경제위기군은 복지 전달 체계와 연계를 통해서 정신건강 서비스를 안내하여 위험군을 발굴하고 관리합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금융서비스 제공기관 간 연계로 정신건강 서비스와 금융서비스를 함께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직업 트라우마 경험자, 학교 폭력 피해자 등 정신건강 위기군은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으로 연계하여 상담 등으로 관리를 강화합니다. 그리고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청소년, 노인 등 생애 주기별, 학교, 직장, 군부대 등 생활 터별로 정신건강 고위험군을 발굴하고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다섯 번째로 자살 예방 추진 기반 강화입니다. 자살 사망자의 자살 원인을 보다 정확하게 알고 정책 근거로 활용하기 위해 심리부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중앙 주도로 운영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17개 시도에서 함께 수행하여 건수를 확대하고 자립준비 청년 등 특정 케이스의 심리부검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전국 자살 예방 전달 체계인 자살 예방 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전담 인력도 확충하여 안정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유선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는 자살 예방 상담은 청년층이 익숙한 SNS 상담을 도입하여 상담 창구를 확대하고 충분한 상담원을 확보하여 응대율을 90%까지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번에 발표된 기본계획 중심으로 자살 예방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 여기 서니까 정말 긴장되네요. 네. 그래도 앞서서 이 발제하신 이후에 기조 강연 이후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또 뜨거운 열기를 제가 느낄 수 있었고요. 저희가 서울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 경남과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여건이나 또는 사업을 추진하는 환경적 제약들은 차이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저희의 과정에서의 고민들, 그 고민들이 사실 잘된 것도 있고 잘 못된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게 지난 2, 3년 동안 어떻게 풀어낼 수 있었는지 그런 설명을 오늘 창원에서 저에게 귀한 또 초대해 주시고 그렇게 함께 참여해 주시는 것으로 같이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일단 너무 급했습니다. 2020년도 5월, 6월부터 청년의 자살 사망자 수가 급격히 느는 것이 확인이 되어서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이 청년의 문제
문제를 조금 더 집중해서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위원님들과 너무 섣부른 판단으로 그렇게 너무 설레발치는 건 아닌가 막 이런 우려들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 논의 끝에 저희가 주로 시작했던 건 이런 사업 하자가 아니고요. 이런 논의를 같이 해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부터 시작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만나시는 여러 가지 초대하는 우리의 메시지는 일단은 생명을 좀 살려야 될 것 같아. 청년의 사망자 수가 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응급실의 진료는 시도자 수도 청년이 제일 높다. 1577-0199에 밤새 전화하는 청년의 숫자가 너무 급증하고 있다. 이 세 가지가 저희가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되나 이런 생각들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청년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이러한 노력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같이 의논하고 논의하고 간담회했던 여러 분들과 그러한 내용들을 좀 정리한 것이 청년의 가장 외로운 선택이라고 하는 책으로 저희가 출판도 되었었는데요. 책을 쓰려고 모였던 게 아니고요. 수차례 간담회를 할 때 간담회에 참여하신 분들만 그런 내용들을 고민하다 보니까 조금 더 고민을 확산시킬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사실은 간담회에서 나왔던 여러 내용들을 좀 정리한 것이 이제 책으로 나온 것입니다. 과연 정말 얼마나 안타깝길래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쏟아져 나올까요? 이런 보도가 자꾸 나오면 또 중년은 괜찮냐, 노년은 괜찮냐 이렇게 해서 주목받는 것에 대한 다양한 세대 간의 갈등도 사실은 저희가 체감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료에는 수록되진 않았지만요. 저희가 사실은 서울은 작년에 이태원에 대한 사건도 있어서 정말로 난리가 났었습니다. 너무 난리가 났고 청년들과의 다양한 이제 생명 지킴이들을 한 100여 분 모시고 활동들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이제 동요되고 불안하고 또 유족, 청년에 대한 담론, 여러 댓글들을 보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동요가 많이 됐었는데요. 그때 청년들과 잠깐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런 시국에 또는 청년으로 살기 참 고달픈데 이런 시국에 어떤 말을 듣고 싶냐라는 거에 대해서 좀 그냥 오픈 채팅방에 여쭤봤어요. 그랬을 때 1위가 집 사줄게. 예, 이런 말 들으면 너무 좋겠다라고 가장 많은 이야기를 하셨어요. 2위는 내가 취직시켜줄게. 아무 걱정하지 마. 너가 일할 곳은 있어. 걱정하지 마. 가게 차려줄게.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3위가 사실은 되게 충격이었어요. 애 낳지 마라. 괜찮다. 너만 잘 살아도 된다. 라는 말을 희망하신다는 얘기도 주셨어요. 4위, 1년 좀 어디 여행이나 다녀와라. 내가 돈을 다 대주마. 네, 여러분들은 몇 위가 제일 좋으세요? 네, 이 와중에도 현실적인 것을 먼저 생각하거든요. 예, 집이 어디서 떨어질까, 취직이 어디서 될까. 근데 내가 잠시 여행이라도 갈 때 아무 걱정하지 않고 어떤 다녀와서 또 너무 이런 스트레스 받지 않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여가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사실 3위도 상당히 우리가 저출산 이미 익히 알고 있지만 바람이 애 낳지 말아라라고 하는 주변인들의 이야기가 나한테 지지적인 말처럼 들린다. 라는 측면에서 사실은 좀 마음이 굉장히 씁쓸하기도 합니다. 저희도 뭐 1위, 2위, 3위, 4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저도 굉장히 누군가 해주면 너무 좋겠죠. 이럴 때 이제 제가 어떤 것들이 고민이 되었냐면 누군가가 저희한테 다 해줘야 되는 그러한 행복을 우리가 꿈꾸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유쾌한 혁명을 작당하는 공동체 가이드북이라고 하는 이 조직화에 대한 안내 책자에서 이 저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행복한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4가지가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누구와의 찐 친구 또는 친 관계를 맺고 있는 친밀감, 그다음에 난 이거 참 너무 열정적으로 또는 그냥 내가 참 하고 싶었던 일인데 라고 하는 소명, 그다음에 어떤 것들이 신나고 그냥 재밌으니까 하는 거지 라고 하는 어떤 환대, 유희, 그리고 내가 기대한 만큼 내가 원하는 만큼 통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만족감, 이런 4가지가 끊임없이 작동하면서 우리는 행복의 서클 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은 사실은 나라고 하는 사람이 내 인생에 참여하기 시작하면서 움직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관계 맺기라고 하는 것은 사회성이 좋고 말빨이 좋아서 내가 어느 그룹이나 가서 MBTI E처럼 내가 굉장히 사교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게 아니라 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또는 내가 갖는 고민들이 누군가로부터 내가 충분히 인정받을 거라고 하는 수많은 자아감, 이 자아감을 통해서 친밀한 타인과의 관계에 대해서 끊임없는 갈등을 내가 감수하면서 내 곁을 내어주는 어떤 도전, 더불어서 내가 바라는 것들을 이루어내는 다양한 환경적 요소, 그로 인해서 영성은 내가 단순히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절을 열심히 다니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주어진 상황을 내가 초월하면서 다시 한번 떠올릴 수 있는 힘이 있는가 라고 하는 이 네 가지 측면이 나라고 하는 사람이 고통을 받고 역경을 받을 때 어떤 방식으로 연결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던지는 화두가 됩니다. 그래서 때때로 선생님들이 오늘도 갑자기 저희 센터장님이나 선생님들이 오늘 행복하세요라고 툭툭 던질 때마다 무슨 일 하다 말고 그런 소리를 해 라거나 어디서 낭만을 자꾸 찾아 뭐 이런 얘기가 훌쩍훌쩍 올라오는데, 때때로 행복한가 불행한가 라고 하는 이 원초적인 질문을 던졌을 때 저와 같은 반응을 보이시는 분이 있다면 지금 나의 생활이 감정을 느끼기엔 굉장히 사치고 굉장히 긴장이 높고 경쟁이 치열하며 내가 어떤 느낌보다는 해결해 나가면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생활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런데 청년의 시기에 이러한 것들을 10대 태어나서부터 계속 이루어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한다면 그 외로움과 중압감, 긴장감이라고 하는 건 너무 어렸을 때부터 너무 익숙해져 있는 상황으로서 왜 외로움을 청년들은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세대의 근본적인 이해를 조금 더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으로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외로운가에 대해서는요, 앵거스 디턴이라고 하는 노벨 경제학자가 절망으로 인한 죽음이라고 하는 절망사에 대해서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수명이 길어지고 있고 최첨단 의학이 향상되고 있는데요. 절망으로도 서서히 죽어가는 것들에 대한 주요 지표를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자살, 두 번째는 알코올로 인한 간 질환, 세 번째는 약물로 인한 중독사. 이 세 가지가 사실 과거로부터 미국 사회가 재조명된 것은 이 세 가지로 인한 질병으로 죽는 인구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삶은 편리해지고 삶에 대한 전반적인 안정감이 우리에게 환경적으로 더 많이 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나라에도 이 책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과연 통계청에서 나오는 자살 사망자 수, 자살 시도자 수 또는 우울 질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건적 측면과 통계적 측면에서 나오는 결과치 이외에 좀 더 조명할 수 있는 무엇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 청년의 이 대상은, 그리고 청년을 이해한다는 것은 굉장히 저희한테는 어려운 숙제였습니다. 서비스가 주어지고 제공되고 거부 안 하고 잘 받고 삶의 의미를 회복하는 굉장히 환상적인 서비스의 프로세스를 우리가 기억하지만 생각보다 익명을 원하고 다가가기가 쉽지가 않고 알겠다고 하는 말이 진짜 예스인지 미안해서 하는 소리인지에 대한 수많은 그런 언어에 대한 이해들이 사실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서비스를 주로 받아오시던 기초생활수급이라든가 또 노년층이라든가에 대한 자살 문제와는 상당히 결이 많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 절망사를 우리가 좀 더 보려고 한다면 결국에는 우울 자체가 결과이고 성과로 볼 수 있는 지표라기보다는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고통을 받는 것에 대한 대리 변수인 이 우울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다각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어떤 분들이 이 취약한 환경으로서의 우울감을 더 많이 고통받으면서 느낄 수 있는지에 대한 구조적 이해도 사실은 같이 들어가면 참 좋겠다. 또는 홍성국님은 수축사회라고 했는데요. 최저 수준의 출산율, 또 최고 수준의 자살률, 부의 양극화, 그 다음에 저성장. 사실은 고성장하면은요, 힘들어도 감수해서 성장이 바로 내 눈앞에 나타나기 때문에 희열이 있어요. 그러면 자수성가 해볼만 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지금 현재 성장이 고통을 주더라도 이것만 하면 뭐가 나오거든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사실은 다양한, 나는 굉장히 강해질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역경들을 지금까지 이제 해온 거죠. 근데 뭘 많이 하는데
과거의 그 학력 수준보다 지금의 학력 수준이 많이 높아져서 정말 뭘 많이 하는데 뭘 보면 내가 성장할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는 정말 의대를 가야 되나? 정말 스펙을 어떻게 쌓아야 되나? 6수, 7수를 하더라도 내가 괜찮은 네임밸류를 따는 게 정말 좋은 건가라고 하는 이 과열된 긴장감은 어찌됐든 간에 이 절망을 부르는 사회적 환경으로서의 이 자살 문제를 우리가 정말로 심도 있게 이해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으로 저희가 이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보통은 저희가 청년들과 다양한 정책적 논의를 하는 건강하고 힘이 있고 또 다양한 성공의 경험을 많이 한 청년들은 사회적 문제를 가지고 정말 많은 토의를 하시고 제안들을 해주십니다. 그러나 1577019를 저희가 전화를 받게 되면서 밤새 40분 이상 호소하는 청년들의 목소리는 대부분 개인의 취약성에 상당히 많이 초점이 되어 있습니다. 좀 더 노력을 할 걸, 그 다음에 내가 짐이 아니면 또는 제대로 하는 일이 없고 어떤 친구는 이게 사람인가요? 이게 벌레지. 그래서 내가 꼼짝없이 어떠한 일도 사회적으로나 가정에서나 할 수 없는 여건에 대한 부정적인 스키마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상의 스트레스 요인이라고 하는 건 지위를 내가 갖지 못한 것 또는 지위가 변동된 것, 특히 청년들에 있어서 우리는 수많은 이제 다양한 인생 자체가 애도 전문가들은 상실의 경험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결혼하면 좋을 줄 알았는데 잃어버리고 내가 괜히 결혼했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의 상실감을 우리는 또 얻기도 하고요. 자식을 낳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또 이렇게 하느라고 너무 힘들고, 그래서 우리는 좋은 것과 힘든 것을 늘 교차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데요. 그랬을 때 일상의 스트레스 요인이라고 하는 다양한 부분들은 특히 청년기는 뭘 잃어버려서의 괴로움도 괴로움이지만 나에게 오지 않을 기회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전환기에 나에게 어떠한 기회조차 오지 않을까봐 그 부재함에 대한 상실감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이 부재함을 어디 가서 어떻게 누구한테 이야기를 할까요? 그러면 네 일이 아니니까 뭘 그렇게 먼저 생각해. 또는 그 일이 있어서 너무 너는 극단적이거나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라는 여러 가지 조언과 직면을 받았을 때 과연 이 친구가 뭘 얘기를 하고 있는가, 전환기의 부재에 대한 상실감을 호소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스트레스 요인을 우리가 조금 더 세밀하고 민감하게 캐치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미루는 것, 지연시키는 것, 다음번에 좀 더 잘해보겠다 하는 이 공백기에도 역시 내 감정과 내 경험이 녹아내리지 않으시면 사실은 이 친구의 20대의 어느 한 시절은 사실 경험치가 없는 채 지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언제든지 소급이 될 수가 있고, 그랬을 때 크고 작은 어떤 사건의 실패는 다시 한번 나에게 돌아오는 어떠한 어려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개인적인 사건들인데요. 심리보험 결과에서 굉장히 필수적으로 취약한 치명성 중에 하나는 생애 초기에 기억하는 수많은 트라우마입니다. 그 트라우마를 겪은 수많은 청년들은 사실은 성장 배경에서 이게 트라우마인지 이게 나만 겪는 경험인지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성찰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자살 유족들 중에도 청년들이 참 많으신데요. 형제자매에 대한 유족분들이 부모가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 속에서 자신의 애도와 자신의 슬픔을 목 놓아 울 수 있는 청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서 다양한 개인적 사건들, 사고들, 처리되지 않고 다루어지지 않은 사건들이 소급이 되어서 성인이 되었을 때 알아서 처리해야 되는 것들에 대한 부과된 어려움들은 사실은 끝끝내 자살을 선택하는 그 기로에 섰을 땐 사실 그 순간은 사소한 일일 수도 있고 굉장히 스몰 트라우마, 인정받지 못했던 아주 그냥 좀 스트레스일 텐데 이렇게까지 죽어야 하나? 애인하고 헤어졌다고 이렇게까지 죽어야 되나? 라고 하는 그런 단일한 사건에 굉장히 기폭제처럼 일어나는 현상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는 사회적 규범이라고 하는 부분이 부여된 규범도 있겠고 본인 스스로가 그 규범에 맞추기 위해서 완벽주의적인 측면으로 나를 굉장히 가혹하게 대하는 그런 측면도 있겠죠. 이런 여러 가지 절망사의 요인들은 이 개인이 만들어냈다기보다는 가정과 사회 구조적인 측면에서 끊임없이 부과가 되는 과정에서 이 스키마는 개인의 원인으로 계속적으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때 나타나는 뭐라 말할 수 없는 수치심 또는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분노감, 무기력감,
그다음에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내가 눈이 보이지 않은 채로 내가 새로운 동네를 걸어가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내비게이션 없이 새로운 동네를 내가 차를 몰고 가는 그 경험에서의 불안감. 그래서 많은 청년들은 저희도 같이 일을 하고 있지만 미리 설명을 안 해주셨는데요. 또는 이 매뉴얼을 어떻게 적용하라고 하는지 미리 안내를 충분히 해주지 않으셨는데요. 라는 이런 전반적인 이야기들은 와,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알아서 해야지 뭐 이런 생각과 다르게 내가 이것들에 대한 불안도가 상당히 높고 잘하고 싶고 이런 여러 가지들이 사실은 드러나는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행동의 결과가 해봤자 소용이 없을 수 있다라고 하는 고립에 대한 결과, 자타의성, 사실은 뭐 신림에 대한 여러 가지 사건, 사고, 범죄 사건도 굉장히 많지만 그게 사실은 동전의 양면 같아서 은둔형 외톨이들이 혼자 집에 있을 때 굉장히 편안하게 쓰레방에서 잘 지내는 것이 아니라 몹시 긴장, 내적 긴장 상태에서 어떤 것도 해낼 수가 없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압박감이 다양한 사건으로 터져나온 상황이 많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람보다는 나를 위로해줄 다양한 물질들, 그로 인해서 오남용에 대한 부분들이 그 결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절망사의 요인서부터 충분히 청년들의 어려움을 만나고 있을까요? 스키마를 들을 때 우리는 어떤 식의 조언을 할까요? 또 그 사람의 감정을 질환 중심이 아니라 부적응적인 행동의 결과가 아니라 이런 감정에 대해서 얼마나 정상화적인 반응을 보일 수가 있을까요? 그 행동의 결과로만 우리가 먼저 만나진 않았을까라는 여러 가지의 흐름들을 정말 사회적인 고통으로 우리가 보려면 이런 일련의 프로세스를 조금 더 잘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함께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우울증의 진료 현황은 정말 시간이 갈수록 상당히 많이 증가되고 있는데요. 진료라도 받게 돼서 다행일 수도 있고요. 또는 과거보다는 어떤 이유에서든 이걸 드러내는 게 가능해졌겠구나. 그렇지만 여전히 고통에 대한 호소가 상당히 많구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서울에서는 위기 전화 상담수가 20대 여성이 최고로 많이 유입되고 있고요. 이 현상은 코로나 시작하면서부터 역전이 된 현상이고 그전에는 중장년 남성분들에 대한 유입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네, 여기서 잠깐 더 보시면은요. 교육 정도별 자살자 비율에서 통계청 통계를 보면은요. 고졸 이하가 6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학사 학위를 따지 못한 사람들은 어쩌면 자살에 대해서 더 많이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말은 다른 얘기로 하면은 사회적 급변하는 변화, 코로나가 터지고 아르바이트가 많이 잘리고 하는 이 급변하는 변화를 빨리 읽고 빨리 적응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적응도에 있어서 상당히 본인이 가지고 있는 좋은 강점들이 레질리언스하게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실패에 대한 재기의 기회가 또다시 주어지지 않으면 사실은 몇 번 해보다가 결국 되지 않는 상황으로 청년의 빈곤율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직업별 자살자 현황을 보면 학생, 가사, 무직이 전체 6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학위는 그냥 교육 수준은 그 사람이 어느 정도의 인지와 지식을 갖추고 있다라는 것을 떠나서 그 지식과 자격증과 그 기회가 사회적으로 어떻게 평등하게 주어지느냐라고 했을 때 이 불평등한 요소가 계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면이 저희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갈 건데요. 대학생들도 그렇고 또 교수님들에게도 이 청년과 관련한 지킴이 교육을 하다 보면 저도 굉장히 많이 놀라는 게요. 이 어르신 복지관에서 생명지킴이 교육을 하면 자살에 대해서 동일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라고 하는 이 관점에 대한 질문을 하면 반대가 80, 90%가 나오시거든요. 예, 으라차차 살아야 되고 백색 총명시대를 부르짖는 생명지킴이들을 보면서 저도 힘을 받고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청년들에게 이 질문을 하면 청년들은 대부분 수용적 관점이나 아니면 양가적 감정에 대해서 더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자살에 대한 인식조사와 실태조사들을 저희가 실시했을 때 자살만이 유일한 합리적인 해결책인 경우가 있다. 누구든지 잘 살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요. 과거보다도 증가했고 일반 성인 전체보다도 청년에 더 많은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쉬운 말로 청년들이 힘들 때 오늘 자살각이고 한강 수온 체크해봐라.
이런 얘기가 다들 우픈 얘기로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면 거기에 정말 죽고 싶을 만큼 힘들게 억지로 나와 있는 대학생이 있거나 청년이 있다면 이 웃자고 드는 이 상황에서 나 사실 오늘 죽고 싶어 라고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기가 굉장히 진지충이 돼버리죠. 그러면 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또 같이 우하하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면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가 힘들고 슬픔에 대한 경도와 여러 가지 수준이 다양한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희화화하는 이외에는 마음을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런 자살 예방 교육에 있어서 생명 지킴에 대한 청년들의 대상은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고 우리가 청년들의 언어나 청년의 문화를 충분히 감수하고 스며들어 있는 교육들의 제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제가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황들, 우울증이 약을 잘 먹고 여러 가지 증상을 개선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받는 수많은 인생의 상실의 경험에 대해선 무엇보다도 털어놓고 죽음과 삶에 대한 이야기를 지역사회에서 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위기가 왔을 때 도움을 요청하고 도움을 호소하는 방법들을 배워가는 것들이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양한 전략과 방향들을 소개를 할 텐데요. 사실 저희가 2019년도에는 예산도 없고 전담 인력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저희가 막 하게 된 상황이 아니고요. 이런 여러 가지의 시도자, 그 다음에 자살에 대한 이슈, 이런 아젠다들에 대해서 의원님들 또 여러 가지 시장님들의 정책을 설득하면서 한 해 조금씩 개선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저희가 한 3억 정도의 예산을 받고 3명의 전담 인력을 두고 있지만 그게 처음부터가 아니라 계속 사업의 성과로 설득해온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얘기는 뭐냐면요. 청년의 문제는 사실 코로나 이전부터 상당히 높았습니다. 두각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하고 관심을 기울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청년의 관심을 갖게 되었는가를 보았을 때 코로나를 지나면서요. 사실은 내가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이야 라고 하는 순간 수많은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친 것만 같고 그리고 내가 사실은 감염이 되어서 어떤 것들을 요청하는 일들이 정말로 초기에는 훨씬 더 범죄자가 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아픈데 질환을 앓고 있는데 사람들의 입장에서의 낙인들이 굉장히 크게 작용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신체적 질환만이 낙인이었을까요? 그 사이에서 죽고 싶은 생각, 내가 몸도 힘든데 정신과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한 수많은 낙인은 진료와 치료를 받도록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고 대면하기가 쉽지 않으니 어떤 방식으로도 연결할 수 있는 캠페인들이 필요하겠다. 또는 우울증에 대해서 증상, 그다음에 여러 가지의 어떤 반응 그리고 결과들을 쭉 얘기를 할 때 그게 조금 더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들리게는 좀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최근에 많은 유튜버들이 설명과 해석을 많이 해주거든요. 그런 것들이 오히려 듣게 되었을 때 조금 더 낙인을 해소할 수 있는 어떤 반응들이 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자살 예방과 마음 건강에 대해서 사실 나 그랬어를 어떻게 오픈하고 또는 유명인들이 나 사실은 그때 그랬어. 그래서 그랬는데 내가 누구한테 털어놓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 라고 하는 우리가 사실은 사망에 대한 기사와 보도를 상당히 많이 보는데요. 저도 그런 기사가 나오면 제일 먼저 서울신가 어딘가 이런 것부터 확인한 직업병이 있을 만큼 굉장히 힘든데요. 그런데 이런 걸로 우리는 회복하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조금 더 나아지고 있어요. 이렇게 버티고 있어요. 라는 기사가 생각보다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개인적 경험을 어떻게 네트워크하게 될 것인가. 그리고 청년들은 전체적으로 실제로 건강 상태가 낮다기보다는 주관적 건강 지수가 낮다라고 표시가 됩니다. 주관적 건강 상태가 굉장히 낮다라고 청년들이 이야기하는 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웰빙의 수준이 낮다라는 거죠. 내가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것이 사실은 건강하지 못한 것처럼 느끼는 거죠. 굉장히 머리가 아프고 신체적으로 굉장히 긴장 상태고 손에서 땀이 나고 그다음에 버스를 타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이어폰 없이 탈 수가 없고 이런 수많은 이런 긴장 상태에서 내가 질환으로 치료를
본격적으로 받아야 될 것까지는 아니지만 내가 건강하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대부분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울 검진 또는 신체 검진을 사실 따로 갈 문제가 아니라 수많은 것들이 굉장히 통합돼서 제공될 필요가 있고 그 부분이 아마 그 5차 자살 예방 계획에도 상당히 수립이 되어서 안내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사실 생명지킴이 이해관계자들이 생명지킴이 교육 1시간짜리, 2시간짜리를 받고 나면 이해 수준이 조금 나아지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다른 일을 하시다 보면 그 당시 받았던 교육이 가물가물해지죠. 그러면 우리는 자살 예방 교육과 일회성에 대한 지킴이 교육이 정말로 인식을 개선해서 실천 활동을 촉진하고 있다라고 확보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중대한 이제 질문에 저희가 막히게 됩니다. 청년들은 MZ세대로 불리는 것 또는 삼각김밥과 고시원 생활을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애쓰고 동정론이 되는 대상자처럼 취급받는 거 여러 가지를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왜냐하면 고유한 개인의 경험이고 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해받는 것에 대한 존중함을 굉장히 원하지 어떠한 타자화가 되어서 대상처럼 굉장히 뭔가를 이제 공급자로부터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는 것들에 대한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자인 우리는 늘 어렵습니다. 예, 뭘 하나를 주면 굉장히 고마웠고 즐겁고 이렇게 가면 참 좋은데 이런 전반적인 것들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자살 예방 지킴이 교육을 잘 받으신 분들이 마음 건강에 대한 아주 적극적인 이해 그리고 주변에서 마음 건강을 호소할 때 최소한의 어떤 대응 이런 것들에 대한 훈련 과정들이 참 같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저희가 복지관의 이제 사회복지사들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 청년들을 그룹이라든가 또 다양한 당사자 그룹들을 이러한 교육 훈련들을 좀 하실 수 있도록 안내하는 과정들도 같이 하면서 그리고 디지털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빼놓지 않고 같이 갈 수밖에 없었던 게 2020년도부터 저희가 했던 방향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저희가 너무 잘 알고 있고 굉장히 예산도 있고 자신이 있으면 그냥 저희가 했겠죠. 그런데 도무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저희가 아는 건 정신보건 안에서의 청년의 문제적 결과입니다. 그 이외에 인문학적으로 사회적 메시지 작업은 그리고 홍보는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간주하는 게 정답이고 맞는지에 대해서 불확실합니다. 굉장히 불확실한 상태에서 사업을 어떻게 할까요? 라고 했을 때 그 첫 번째는 다양한 자문위원들, 다학제적 자문위원들로부터 끊임없이 듣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작업이 초기에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함께 책임을 지는 구조이죠. 그래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그 카드뉴스를 만들 때도 대중이 이해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들을 계속 자문받아가면서 작성을 했었던 것 같고요. 또 예술치료, 간호, 법률, 유족 당사자, NGO 여러 가지 분야의 사람들을 끊임없이 초대하고 거기에 대한 의견들을 나누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1년 단위 사업 계획을 저희가 이제 그 전년도부터 열심히 수립하고 예산 배치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갑자기 터지는 게 5월, 6월이니까요. 그럼 중간에 예산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또는 저희가 소수자의 자살 사망 사건이 변희수 사건 이후로 한 달에 3명의 소수자가 서울에서 사망했습니다. 그 예산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업 계획에 대부분 들어가 있지도 않고 소수자와 관련한 부분은 예민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는 뭐 내모녀 사건이 터졌다. 그다음에 소상공인 문제, 특히 자영업하는 청년의 소상공인 문제가 터졌다. 이런 문제는 끊임없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당장에 관심을 갖는 이 문제에 대해선 우리는 공공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 우리는 뭐를 어떻게 변경해가며 유연하게 할 수 있었을까? 라는 이 측면이 굉장히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현안 대응에 대해서는 이게 필요합니다라고 시 관계자한테 얘기하기보다는 이러한 다학제 전문위원들이 함께 모여서 논의를 하는 이 구조에 시 관계자가 들어와서 함께 듣고 함께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결정들을 함께 하는 것으로 저희가 추진했던 것 같습니다. 또는 지킴이 양성도 좀 활동을 촉진하는
이른바 뭐 전도를 하는 것처럼 마주단이라고 해서 마음 건강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잘 설명할 수 있는 이 교육 활동가라든가, 그다음에 마복단이라고 해서 이제 복지관 관계자분들이 상담과 또는 정신건강, 자살에 대한 이해를 도우셔서 무엇보다 겁먹지 않고 이 정신질환에 대해서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또는 통계의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거는 당사자가 청년이 모두 청년 당사자인가라고 하면 그렇지 않거든요. 청년 시기를 지나고 있는 청년이 있을 수 있고요. 청년 당사자라고 하는 건 현재 우리한테 놓여진 문제를 이해하고 그거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이 문제를 개선하고 싶은 힘이 있는 분들을 당사자라고 합니다. 이 청년 당사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매년 어떠한 것들을 주요 기조를 잡아야 되는지, 또 어떠한 평가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미디어 활용을 통한 인식 개선 사업에 있어서도요, 초기에는 이 예산이 교육팀의 지킴이 교육 예산으로 활용을 해서 청년과 무관하지만 이런 것들을 저희가 조금 전환하는 것으로 사업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20년도, 21년도, 22년도 사업에 있어서는요, 다 청년과 관련한 주요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현안 대응들이 있었고요. 특히 22년도에 정말 이태원과 관련한 사건을 우리도 경험할 줄 정말 몰랐습니다. 그런 상황들이 이제 터지고 나니 그동안의 20년도, 21년도 맺어놓은 네트워크에 있어서 굉장한 협조들을 이제 이루어 가면서 이 현안을 같이 우리가 움직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라디오 캠페인이라든가 또는 이런 전반적으로 같이 협력해주는 방송사들과의 어떤 협업들을 같이 운영하면서 네트워크 기관들에 대해서 저희가 확산하는 노력들, 그다음에 여성 청년의 자살 사망자 수가 높아지기 때문에 시스터 키퍼스라고 활동을 저희가 시작을 했다가 다양한 청년의 젠더 이슈로 굉장한 많은 비판들이 있었습니다. 청년의 자살 문제를, 여성 청년의 자살 문제를 왜 여성들만 의논하는가, 왜 남성에겐 기회를 주지 않는가라고 한 수많은 이야기들이 조금 더 보여지면서 저희가 사실은 중장년 남성 했을 때는 굉장히 조용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청년 세대의 젠더적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구나를 굉장히 많이 깨달으면서 지금은 전체 청년으로 저희가 활동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청년들과 당사자 모임, 활동, 여러 가지 아젠다를 듣는 일은 저희 분야에서는 굉장히 좀 어렵고 새삼스러운 일이기도 하고요.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하는 사업에 대한 타당성, 그 확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현장에서 계속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 참여가 모든 것을 해결하고 모든 게 답은 아닙니다만, 해결의 실마리를 저희가 확인하는 과정으로서 이 제도를, 이 체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저희는 이제 관료적인 접근에 가깝죠. 정책을 수립하면 예산을 따고 실적을 보고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 보고 기획안을 올리고 이것을 어떻게 이동시킬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책임을 지는 그러한 관계 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청년들의 삶은 지금 우리의 관료적 접근의 프레임에 다 들어와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당사자, 그다음에 시민이 참여하는 접근은 당장에 이게 급하다라는 생활의 문제, 그리고 어떻게 해결하면 좋냐라고는 어떤 다양한 어떤 상호작용, 그다음에 내가 조금 더 행복해지는 어떤 과정, 거기에 대한 호소, 실생활의 문제, 그다음에 우리의 어떤 이런 공간에 대한 전반적인 주거 문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그때그때마다 계속 달라지고 그때그때 나오게 되었을 때, 과연 우리는 이런 사람들과 함께 협력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과정으로서 근거를 삼을 수 있을까라고 하면은 이미 조직되어 계신 분의 우리의 자살 예방이나 인식 개선에 대한 서비스가 들어갈 수도 있고, 또는 지킴이의 활동을 좀 더 촉진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직을 해서 이러한 것들을 실현해 가는, 그래서 관료적인 접근에서의 어떤 근거와 주민 참여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어떤 대부분의 해결 실마리가 같이 좀 고려될 필요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적용한 것은요, 어쩌면 자살 예방을 위해서 뭘 했냐면 근거 기반 협력 기획 사업을 한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보건에서는 서비스 디자인이라든가 또 경험 기반 협력 기획이라든가 이러한 여러 가지 논문 이제 연구 분야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뭐냐면 공급자가 예산과 서비스가 준비가 되어서 뭔가를 주려고 했을 때 그걸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게 어떤가라는 거죠. 만족할 만한가? 또는 어디에서 좀 놓쳐지는 게 없나? 또 심리적 접촉은 최선인가? 유족에 대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정말로 수년 사이에 급증했고 그로 인해서 서비스의 인프라는 굉장히 많이 커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유족에게 서류를 떼어오라라고 한 수많은 접점에서 수많은 민원이 터지는 이유는 이러한 근거 기반 또는 경험 기반에서 우리가 제고해야 될 전달 체계에 문제는 없는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모니터링해 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코디자인, 코프로덕션이라고 하는 베이스로 저희가 이 소비자라고 하는 분들을 끊임없이 참여하고 이분들을 그저 서비스를 받는 대상만의 문제가 아니라 좀 주체로서 다양한 경험들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으로 같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코디자인을 하게 되는 저희에게 수많은 고견을 주실 수 있는 분들은 이런 자문단이죠. 청년에 대한 관심이 있는 수많은 자문단. 이분들과 이제 회의를 19개 기간에 22명이 모여서 자문단 회의를 해서 뭐가 가장 문제입니까? 라는 것들을 여러 현장에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중에 우선순위 투표를 해서 아젠다를 선정하고 그 선정이 정말 청년들한테 맞을까? 그래서 100인의 청년들에게 묻고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활동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활동에 대한 내용을 함께 정하고 이런 정한걸로 서포터즈를 모집하는 홍보를 해서 청년들이 들어와서 아젠다를 가지고서 본인들의 활동을 제안하는 형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러면 청년들은요, 지금 3년째 어떤 얘기를 제일 많이 하냐면요. 친구를 돕고 싶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좋은 서비스와 도움이 되는 것을 정말 많이 알렸으면 좋겠다. 아는 애들만 안다. 그래서 이 서비스에 대한 인식, 인지도가 상당히 많이 떨어진다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합니다. 그래서 활동에 대한 제안서들이 대부분 크게 보면 그 두 가지 분류로서 많이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도움이 되려고 했던 부분들은 전문가, 다양한 협력자, 청년 당사자 거버넌스가 이런 아젠다를 주로 이야기를 했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연대 회의를 저희가 매년 초기에 실시를 하고 그런 것을 반영한 사업 계획들이 좀 추진되도록 저희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저희가 서울 소재 대학교는 69곳인데요. 지금 저희가 4년째 점진적으로 학교를 한 곳 한 곳 모으면서 51개가 생명사랑 협약을 맺었습니다. 51곳이 갑자기 많이 이렇게 협약을 맺으신 게 아니고요. 가장 많이 급증했던 시기가 이태원 시기였습니다. 예, 많은 유학생들, 대학생들, 이태원에 다녀온 수많은 유조 이런 등등을 접점에서 마주하고 있는 이 대학교가 협력에 대한 필요성을 더 많이 느끼는 시기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협력해서 이제 협약서 들고 사진 찍는 것까지 제일 쉽고 너무 좋잖아요. 그것까지는 정말 51개 교가 쫙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능하는 네트워크를 할 것이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이제 Y생명직이라고 하는 부분을 또 대학교의 기본 학생들이 함께 들어와서 촬영을 하고 지킴이 교육들을 이제 개발을 하면 그것을 각각 학교의 홈페이지에 그것을 링크를 걸어서 많은 학생들이 그거를 볼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교수님들 전체적으로도 이 교육을 듣겠다라고 신청하시는 것으로 청년의 자살 문제를 청년만 교육 들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세대가 좀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그 다음에 생명사랑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특히 학생 상담 센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 상담센터 위기 상담도 하시지만 조기 정신증이나 고위험군에 대한 조기 굉장히 응급한 상황이 터졌을 때 이 학교 상담센터가 모두 다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지역에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들이 상당히 많이 연결이 될 필요가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연결이 되지 않은 새 각자가 하거나 아주 어쩌다 한 케이스씩 의뢰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이런 광역 단위와 자치구 단위와 대학교 단위가 리플렛을 제공하고 의뢰 연계 체계를 조금 더 공고히 하는 내용들로 저희가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캠페인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저희가 다른 팀에서 이런 캠페인을 하거나 자살 예방이나 이런 여러 가지 주요 행사를 하면 이렇게 대학들이라든가 청년들의 그룹을 상당히 모든 행사에 대부분 초대를 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은 이런 기관에 이제 인지도가 조금 생기는 거고 또 우리 같은 경우는 청년들을 계속적으로 만나기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또 하게 되는 상황들입니다.
작년이었죠. 저희가 이제 전반적으로 영국에는 파피루스라고 하는 청년 자살 예방 사이트가 따로 있습니다. 저희가 그 사이트를 굉장히 강의도 듣고 참고하면서 좀 뭔가 발판이 되는 플랫폼들이 조금 더 있어서 SNS를 통해서 청년들이 접근하고 정보를 알아가고 또 그 안에서 청년 지킴이 활동단이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소통을 하고 활동 모임을 전개하는 그런 온라인 소통의 어떤 창구를 계속 만들었고요. 특히 고립이라든가 주거라든가 수많은 기관들이 활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잘 모르시기 때문에 여기에서 좀 많이 제시하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안내하는 것들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네,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부랴부랴 굉장히 긴급하게 만들었던 생명지기 20분짜리 S생명지기는 시민용이었지만 그 청년들이 힘들어하는 고통의 신호와 일반 시민의 신호의 언어적인 민감성은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을 좀 다시 교수진과 또는 대학들 여러 현장의 내용들을 감수해서 Y 생명지기를 만들었고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이외에도 교사를 위한 또는 청소년을 위한 이런 부분들을 같이 만들어서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이게 매년 하나씩 만들어지다시피 했기 때문에 하나하나가 계속적으로 좀 나아지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성 정체성을 고민하는 그런 청년들 생각보다 굉장히 많고 청소년 시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성별을 어떻게 체크해야 되는지 자체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실태 조사의 결과가 많지 않은 것도 실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일 먼저 뭐가 문제인가에 대해서 연대기관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그 상담사들이 이 성소수자에 대한 민감성을 이해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는 척하지 않고 모르면 모른다. 이 내용에 대해서 무엇인지 질문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교육들을 상담사들이 좀 많이 받기를 바란다. 그리고 그런 내용들에 대한 매뉴얼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매년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정신과 전문의 과정, 전문요원 과정, 상담사 과정을 해서 전국적으로 저희가 홍보하고 지금 현재 8차까지 왔는데요. 40명, 50명 정원의 교육이지만 항상 배수가 넘은 분들이 많이 신청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런 부분들이 과연 우리한테 어떤 효과를 주었는가라고 보면 태도 인식에 있어서 낙인과 여러 가지 좀 두려움이 많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고요. 상담 기술이나 지식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향상하는 효과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토론을 하고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의 의견들을 이제 나누는 과정들은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 3기까지 왔는데요. 과연 이제 광역 단위가 이렇게 청년들을 직접적으로 모여서 뭔가를 마련한다는 것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가 이 청년들을 대상으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한다기보다는 청년이 제안하는 아젠다를 저희가 확인을 통해서 사업에 대해서 반영을 하는 것, 또 그걸 통해서 또 여러 가지의 교육적인 프로그램들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발판을 삼고자 지금 함께 그런 내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분들이요, 자살 예방 지킴이 교육을 받으러 오세요라는 그 굉장히 생생하고 날 것 그대로의 제안을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평소에 관심이 있었던 청년들은 반응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성장과 촉진에 대한 그리고 내 스펙을 관리하는데 내 역량이 향상되는 것에 대한 고민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좀 콜라보레이션해서 인생학교들을 집어넣었을 때 청년들의 어떤 그런 이해와 받아들이는 감수성이 조금 더 향상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기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또는 모니터링 온라인 교육에 있어서 IT 관계자들 또는 스피치에 대해서 이런 전문가들이 함께 청년이 나를 주장하고 표현하고 또 내가 기술을 쓰고 이런 여러 가지를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교육 과정들도 사실 같이 가면 좋겠다. 또 청년 커뮤니티 안에 그들의 커뮤니티 안에 저희의 이런 자살 예방 서비스나 교육들이 들어가면 참 좋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래를 돕는 것, 친구를 돕는데요. 어떤 한 청년은 그 얘기를 해요. 왜 돕고 싶으냐면 저 모습이 나의 모습일 수도 있고 내 과거의 모습이기도 했다. 그래서 내가 나를 도왔듯이
친구를 돕고 싶고 친구를 돕는 일이 나를 돕는 일이기도 하다라는 이야기를 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사실은 자기에 대한 어떤 역량 강화, 그다음에 네트워크에 있어서 준비되어진 여러 가지의 지지 체계들을 강조하는 데 있어서 1대1 만나서 돕는 것에 대한 교육 과정, 또 집단을 통한 다양한 소모임, 그다음에 지역사회를 통해서 캠페인에 참여나 여러 간담회에 참여, 발제자에 대한 참여들을 저희가 지금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에 청년들이 어떤 활동들의 결과를 이야기했냐면요. 청년들이 자살 예방에 있어서 전국적으로 다양한 모임과 다양한 어떤 교육 시스템들을 좀 총망라해서 청년이 읽기 쉬운 매뉴얼들을 제시해서 만들어서 배포를 했고요. 그다음에 모니터링 단이 이제 참여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유해 게시물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참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우울이나 ADHD나 정신건강에 대한 질환을 경험한 청년들이 이런 것들을 어떻게 내가 극복하면서 버티고 있는지 이러한 활동들도 있었고요. 동영상을 통해서 청년들의 인터뷰를 기획하는 것으로 활동하는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사실은 저희가 이 9번째는 사업 계획에 수립되지 않았던 내용이에요. 그러나 이태원으로 인해서 이 현안적인 측면이 시간이 갈수록 저희가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하루에 저희가 1577-0199가 120건에서 180건 정도의 전화가 오거든요. 이 사건 이후로 2,000건 가까이의 전화가 몰리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많이들 불안해하는 전화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받지 못하는 어려움도 어려움이지만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숨는 거죠. 나의 트라우마나 나의 어려움들이 계속 내재화가 되는 시기들이 오고 좀 있으면 저희가 일주기가 됩니다. 이렇게 트라우마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한 명 한 명을 다 찾아가기 어렵고 특히 사회적 재난으로 해석하는 유가족들은 공공기관에서 녹화하는 일들을 굉장히 적개심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거절당할 줄 알면서도 방문해야 되는 우리의 입장에서도 소진이 오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에 대한 이 트라우마적 측면은 결국에는 이런 세밭이라든가 또 뭐 이런 여러 가지의 인플루언서들이 그런 경험들을 공개하는 것으로 많은 청년들을 초대해 왔던 것 같습니다. 네. 예, 요거는 이제 CBS에서 마음건강 토크 콘서트에서 그쪽에서 CBS에서 같이 기여를 해주는 내용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마음건강 박람회는 청년들과 전문가 다양한 세대들이 운영하는 그런 라디오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청년 심리지원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사실 이거는 저희가 본격적으로 하기 위한 사업이라기보다는 온라인 심리 상담에 대한 어떤 시범적인 그런 기회로 저희가 활용을 했습니다. 신청을 받고 4회기 정도 이내에 상담이 진행이 됐습니다. 저활력 청년들한테는 정보 접근성을 좀 높이려고 하는 거고요. 과연 온라인 상담이 뭐가 진행이 되는가를 보면 상담도 있지만 오히려 이해가 낮기 때문에 심리 교육도 필요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 자원을 연결하거나 또 그 당시에 숨을 못 쉬는 정서 조절들을 조금 안내하기도 하고요. 트라우마에 대해서 굉장히 파편화가 되어 있는 기억들을 좀 다시 노출시키고 수용하게 되는 이러한 다양한 교육들이 사실은 SNS를 통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어떤 친구가 소감으로는 갑자기 뇌 PT를 받은 것 같은 느낌이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만큼 내가 조금 강해지는 어떤 측면에 있어서 다양한 채널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같이 됐던 내용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갑자기 혜성처럼 나타나서 청년의 자살 문제가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준비하게 되고 또 준비하는 우리로선 잘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여러 가지 긴장을 사실은 하게 만드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잘하는 과정이 적절한 건가에 대한 평가에 대한 수많은 노력들도 사실 저희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를 하고 2개가 되고 2개가 되고 3개가 되는 이 점진적인 노력이 사실은 여러 가지 행정기관과 또 관계기관들이 전반적인 협력이 없이는 굉장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얻었던 인사이트 한 4가지, 5가지만 말씀드리고 나갈 텐데요. 사실은 입원을 시켜서 될 만한 문제는 정해져 있고요. 결국은 지역사회 공동체에서 우리 청년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년 동안 뭐 했니? 라고 물으면은요, 저희는 청년을 이해하려고 정말 많은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해해보자고 노력했던 것이 가장 효과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청년 세대 공감적인 환경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청년이 자살 예방 사업의 토대가 사실은 청년 하나가 인식 개선이 되고 너만 달라지면 돼, 긍정적으로 생각해, 이렇게 해서 될 문제가 분명히
분명히 아니기 때문에 제 자녀도 청년이고 저는 중장년이고 또 이런 상호작용을 통해서 사실은 이 가족과 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상호작용할 수 있는 전반적인 분위기가 여전히 필요한 것 같고요. 청년의 낮은 주관적 건강인식 또는 불행을 경험하고 오히려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가 아니라 일단 인정하고 나누는 그러한 다양한 어떤 소모임들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거보다 정책도 굉장히 많아지고요. 정보도 아주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되려 예술을 준비하는 청년, 자립 청년, 소수자 청년, 우울 청년, 청년은 아주 다양한 측면에 대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순간순간마다 필요한 정보들이 너무나 많아서 찾기가 어렵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상담을 한다는 건 심리적인 안정화, 전문적인 상담도 필요하겠지만 흩어져 있는 정보들에 대한 코디네이션이 굉장히 필요한 시기이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좀 연결되는 작업들이 또 청년에 대한 지킴이들의 주요한 활동이 아닐까 그런 생각으로 자살 원인이 몹시 다양합니다. 거대한 불평등, 과열 경쟁, 저성장 이런 부분들의 트라우마를 어느 한 개인이 해결할 수는 분명히 없습니다만 개인의 취약성이 어떻게 하면 좀 간극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현재의 공동체와 지금 현재의 서비스와 또 그 부분에 대한 자조 모임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조금 더 활성화가 되고 우리가 좀 용기를 가질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는 사실은 좀 해볼 수 있을 만하다. 그래서 청년 자살 예방은 청년이 간직하고 있는 삶을 사회가 조금 더 해보자라고 초대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오늘 창원에서 저를 초대해 주신 굉장히 부족하지만 그런 이야기들이 다시 한번 좀 불쏘시가 돼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여기 계신 분들은 이미 너무 많이 들어서 알겠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에서도 오랫동안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순위뿐만 아니라 그 평균 자살자 수치조차도 월등하게 높습니다. 경상남도에서 발표를 하기 때문에 한번 자살률을 찾아보았더니 이제 지역 순위로 보면 중간 정도의 순위인 것 같지만 사실 그 수치가 OECD 국가 자살국 2위 리투아니아보다도 높고 한국의 평균 자살률보다는 다소 낮은 수치로 그 수준만 봐서는 결코 낮은 수준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한국의 청년 실태를 살펴보면 이제 자료집과 죄송하지만 제가 열정을 가득 넣었다고 해서 자료집이 좀 더 많은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제 급하게 고민하다가 자료집에서 있는 슬라이드를 몇 개 뺐습니다. 그래서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이제 좀 찾아가 주시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청년 실태를 보면 청년 실태 오랫동안 사실 우리의 고질적인 문제로 국가 차원에서도 자살 문제에 대한 개입을 열심히 노력해온 것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사실 그 노력의 대가로 저는 그동안에 앞서 중장년층의 자살률이 높았지만 그게 다소 감소한 반면 청년층의 자살 문제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보신 게 이제 전년 대비 증가한 것이고 파란색으로 화살표가 된 것이 감소한 것인데 최근 몇 년간 이제 청년층 사이에서 이제 자살률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청년층의 자살이 문제가 이유가 되는 이유는 사망 원인 1순위가 모두 청년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청년의 죽음에서 자살이 심각한 문제이구나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살의 동기는 사실 왼쪽 그림처럼 이제 공식 통계상에는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천정환님의 책을 보면 이러한 통계는 결국 우리가 살아있는 삶 자체는 복잡하게 이해하면서 자살을 되게 단선적인 인과관계 그리고 환원적으로 이해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살아있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한 것이라고 지적하는 바인데요. 이제 저 역시 이런 부분에 공감하는 바입니다. 실제로 자살이라는 결과로 이어지기까지는 다양한 사회구조적인 맥락과 상황과 요인 그리고 개인의 심리적인 반응까지 복선적 인과관계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최명민 교수님께서 제시한 자살의 심리사회적 요인의 상호작용 모형입니다. 이러한 모형을 통해서 자살은 단순히 단선적인 이유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상황, 그리고 촉발 요인, 동기와 의미, 그리고 개인의 해석 등 개인적인 측면과 사회적인 측면의 요인들이 다층적이고 복선적으로 상호작용을 통한 결과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층의 자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단순히 청년층의 경제적 어려움, 정신적 문제라고 단선적인 인과관계로 생각하기보다 그 특성의 선행 요인, 맥락 등을 청년층의 삶 전방위적으로 면밀히 들여다보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청년층의 이해와 지금 대한민국의 청년층의 어떤 특성을 가졌는지 좀 더 이해해보고자 이제 이 슬라이드를 준비했습니다. 청소년 기본법에서는 이제 35세까지 연령 범위를 청년으로 제시하였는데 이 시기의 특징은 생물학적, 심리적 그리고 사회적 성숙해지는 시기로 이제 미래를 위해 학업을 성취하고 성취를 통해 직업을 갖고 경제적 독립을 하고 새로운 가족을 형성을 위한 연애, 결혼, 그리고 출산 등 다양하고 스펙트럼이 넓은 일련의 과업들을 수행하는 시기입니다. 근데 이러한 과업들은 과거에는 개인들이 노력하면 보편적으로 이룰 수 있는 소위 표준화된 청년들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는 이 하나하나가 과업을 성취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졌고 지체가 되다 보니까 다음 생의 과업으로 넘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는 들지만 여전히 청년기에 머물러 있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에는 이제 정책적인 측면이나 어떤 좀 청년의 정의를 생물학적 나이 말고도 과업 중심으로도 조금 더 논의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도 많이 보셨겠지만 심리학자 에릭슨은 이제 청년기의 심리적 과업으로 친밀감을 형성하는 시기를 말했습니다. 청소년기에 확립된 이제 자아 정체감을 타인의 정체성과 연결하고 이제 조화시키려는 노력을 하면서 이제 친밀감을 사회에서 이제 성취하게 됩니다. 하지만 앞서 말한 청년들의 일련의 과제들이 수행하기가 어려워지면서 이런 친밀감을 성취할 수 있는 기회조차 그러한 장애에 진입하는 것조차가 이제 단절되고 어려워졌다는 것을 지고 있습니다. 에릭슨은 이제 친밀감을 성취하지 못할 경우에 자신을 쓸모없는 존재로 인식을 하게 되고 좌절, 우울을 겪으면서 고립될 가능성을 커질 수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우리가 배워왔던 좀 더 보편적인 청년의 이해였다면 이 슬라이드는 왜 우리가 이런 생애주기적인 청년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대한민국 청년을 특성을 왜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한 좀 더 이론적인 설명입니다. 일반적으로 세대의 개념은 동질한 생애 과업을 수행하는 동일한 생애주기 단계에 있는 사람들의 집단을 의미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 시대, 그 시기에 공유된 시간적, 문화적 경험이나 발달, 사건, 환경의 상호작용을 통해 어떤 형성된 동질적인 의식 구조와 행위 양식까지를 내포한 어떤 사회학적 의미까지 세대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실 우리 한국은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릴 만큼 되게 극단적인 속도로 압축적인 발전을 했는데요. 이것을 동시대의 다양한 세대가 존재하지만 되게 비동시대적인 세대라고 이제 신진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은 현재 한국 사회 지금 현재의 다양한 세대가 있지만 이들이 경험한 생애는 엄청 다르기 때문에 현재 기점으로 동일한 경험을 하더라도 세대에 따라 반응하고 나타나는 결과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제 보사연의 여유진 박사님께서는 절대적인 빈곤과 결핍을 경험했지만 신뢰를 기반한 이런 당시의 공동체적 분위기 그리고 공동의 목표가 있었던 노인 세대에 비해 좀 더 산업화와 소비 사회의 풍요를 경험하면서 자랐지만 동시에 증가하는 불평등, 교육 그리고 노동시장에서의 어떤 치열한 경쟁에 직면한 지금 청년 세대가 상대적으로 박탈에 그리고 기회의 제약에 더 불안을 느끼고 민감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말을 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요약하면 자살 예방에서 지금 현재의 대한민국 청년에 대한 면밀한 이해가 왜 필요한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청년 자살이 또 중요한 사회 문제로 볼 수 있는 것은 청년층, 즉 MZ세대라고
불리는 이 세대가 총 인구의 32.5%를 차지하고 실질적인 우리 사회, 경제, 정치적 주역이기도 합니다. 이 MZ세대의 특성을 살펴보면 디지털 세대라는 것이 가장 큰 특성인데, 이 미디어 이용이라는 어떤 범주가 단순히 구분 범주가 아니라 이것은 어떤 그 세대의 생활 전반의 양식과 가치관에 영향을 주는 아주 중요한 삶의 수단으로 우리는 또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세대라고 불리는 MZ세대 청년들이 어떠한 세대인지 키워드로 살펴보는 걸 찾아보았는데요. 먼저 MZ세대를 대표하는 키워드는 디지털 세대인 만큼 유튜브, 언택트, 페이스북, 포노사피언스 이런 인플루언서와 같은 이제 디지털, 온라인과 연관된 키워드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세대들이 많이 활동하는 이제 블라인드 커뮤니티를 이제 워드 클라우드 분석한 결과인데, 내 집 마련, 코로나, 결혼, 아파트, 취업, 공정, 부동산 이런 것은 결국 MZ세대가 본인의 과업 이행을 위한 어떤 물리적 조건과 관련된 키워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핵심 특징으로는 이제 키워드에서 알 수 있듯이 자신의 삶이나 가치관을 SNS로 실시간 표현하고 소통하고, 그리고 자신의 노력 대비 보상받는 것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리고 전화보다 온라인을 더 선호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보시고 단순히 MZ세대 특성은 이렇구나 라고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 이해를 하고 우리 사회가, 기성세대가 이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특성을 수용하고 그리고 소통하고 있는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어떤 정책이나 서비스 측면에서도 반영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공급자 중심에서 만들어지고 있는지 좀 더 고민할 지점이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앞에서는 지금까지 한국 청년층에 이제 가지고 있는 특성이나 가치관 이런 것들을 좀 대략적으로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특성을 가진 청년들이 그럼 어떤 사회적 환경에 지금 놓여 있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청년들은 사실 대학 진학률이 거의 80% 이상일 만큼 과거에 비해 학력도 높고 일에 없는 스펙 경쟁으로 자기 개발에 엄청 힘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환위기 이후에 노동시장이 유연화되면서 불평등이 심화되고 개인의 노력과 상관없이 높은 실업률, 그리고 낮은 임금, 비정규직과 같이 고용 상황이 악화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청년 실업률이나 이제 취업자 수 추이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 취업 이후 경험자의 약 68%는 첫 월급이 200만 원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사람이 체감하는 경제적 어려움을 수치화한 경제 고통 지수라는 것도 연령대로 살펴보면 청년층의 경제 고통 지수가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한 만큼 보상받고자 하는 청년들이 그런 특성을 고려한다면, 이제까지 청년층들은 공부하라는 대로 열심히 하고 대학 가서도 학점 따기 위해서 고생하고 취업을 위해서 스펙을 쌓고 했지만 그만큼 결과로 오지 않는 것에 대한 박탈감, 허탈감, 그런 것, 공정성 이런 것들에 대해 이제 느끼게 된다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소득 격차, 불평등 심화와 앞에 슬라이드와 같은 현실로 사실 코로나 팬데믹 같이 예측 불가능한 재난까지 겹치면서 청년층 내부에서는 이제 열심히 공부하고 일해도 좋은 직장, 그리고 부자가 될 수 없다라는 인식이 팽배해지는 것이 사실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글로벌 기준보다 우리 한국 청년들이 부와 소득 불평등을 더 높게 체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소득 대비 부채 변화를 보시면 기성세대에 비해 청년층의 근로소득과 부채의 격차가 가장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양질의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노력한 청년들이 취업만 하면 이제 핑크빛 미래가 펼쳐질 줄 알았는데, 이제 현실은 불만족스러운 어떤 직장 조건이나 환경, 낮은 급여로 우울하고, 반면 비싼 물가, 학자금 대출, 그리고 높은 집값으로 핑크빛 미래보다는 좀 더 우울하고 삶의 질이 낮다는 것이 지금 조사 결과인데요.
자연스레 이러한 것은 이제 근로소득 월급으로는 이제 내 집 마련은 할 수 없다. 이러한 기대감이 낮아지고 어떤 근로소득 내가 버는 돈만으로 내가 수행해야 하는 많은 과업들이 할 수 없다라는 불안이 이제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투자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지금 현실에서 또 우리 SNS를 많이 하고 이제 쏟아지는 정보들을 이제 온라인에서 쉽게 접하면서 이제 여러 상황에서 이제 청년층 중심으로 이제 주식과 가상화폐 투자 열풍이 이제 주도되었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제 청년층의 생애 주기상 이제 사회 초년생도 있고 이런 거에서 물리적 자원이 여유롭지 않기 때문에 빚을 내서 이제 투자하는 형태가 많아 사실 이제 투자 손실로 인한 청년들의 빚 문제도 사실 좀 이제 자살과 연관했을 때 좀 우려가 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한국도박문제센터에서 일을 했을 때 청년들의 도박 문제가 매년 증가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특이했던 거는 군인들의 도박 문제가 매우 심각해졌다는 겁니다. 군대에서 이제 휴대폰이 반입이 되면서 청년들이 이런 불안전한 미래 그리고 어떤 넘쳐나는 이런 온라인의 정보들로 주식이나 도박에 많이 접하게 되고 이것이 돈을 잃는 문제로 이제 도박 문제에 군인들이 많은 이제 대상층으로 이제 온 적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이제 도박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이들이 다시 사회로 복귀했을 때 그 빚으로 인해서 고립이 되고 자살 위험군으로 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청년층의 도박 중독 외에도 사실 청년층의 전반적인 중독 문제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이제 심심치 않게 좀 언론에서 봤을 것입니다. 특히 알코올의 경우 우울과 자살의 강력한 위험 요인으로 많이 입증된 바 있는데 이러한 알코올 중독이나 고위험 음주 역시 사실 기존에 월등히 높았던 중장년층은 다소 감소했는데 청년층에서는 증가한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중독의 사회적 결정 요인과 자살의 결정 요인이 유사하기 때문에 중독 실태 문제를 살펴보는 것도 우리가 또 하나의 자살을 예측할 수 있는 위험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모니터링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요. 그냥 뭐 여담으로 말하면 이제 경상남도에서 지금 자살률 높은 세 군데를 이제 다른 정신건강 지표랑 봤을 때 오히려 고위험 음주율과 패턴이 좀 유사한 것 같더라는 이제 좀 살펴보고 온 것이 있어서 그만큼 이게 중독과 고위험 음주 이런 자살의 연관성을 좀 고려한 이제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지금까지 살펴본 청년층의 어떤 특성과 그 노인 사회적 환경 이러한 특성들이 서로 결합되고 상호작용하면서 사실 마땅히 이행해야 할 뭐 연애, 결혼, 내 집 마련, 출산과 같은 일련의 과업은 어려워지고 이제 자신의 삶을 자기가 노력해서 통제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청년층의 이제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현실은 청년들 중심에서 이제 유행하고 있는 신조어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뭐 헬조선, M4 세대 그리고 자기 스스로 계급을 부여한 흑수저, 금수저 같은 이제 수저 담론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많이 인터넷에서 떠돌았고 한때 유행했었던 어떤 수저 계급별 구체적인 사례까지 다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자신이 어디 수저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빙고 게임도 나올 만큼 이 청년층 사이에서는 이런 수저 어떤 보이지 않는 계급 이런 상대적 박탈감에 대한 이제 좀 관련된 부정적인 인식들이 많이 이제 증가하게 되었고요. 이거는 제가 지금 청년 고립 연구에서 하고 있는 중에 이제 인터뷰한 내용인데 그 중에서 되게 상대적 박탈감을 지금 청년이 잘 나타냈다라고 생각해서 좀 제시한 이제 인터뷰 내용입니다. 상대적 박탈감은 사실 얼마 전에 온라인에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도서실에서 한 공시생이 유명 브랜드 커피를 사들고 공부를 하고 있고 잠시 자리를 비우니까 다른 공시생이 매일 그렇게 유명 브랜드 커피를 사오는 건 사치가 아니냐. 같은 공시생끼리 박탈감을 느낀다라고 메모를 붙여놓고 이제 갔다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례는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 청년들이 박탈에 대한 민감함이 되게 어느 정도인지 가늠해 볼 수 있는 이제 사례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상대적 박탈감이 무엇이냐 하면 이제 사전적 정의로는 나만 빼고 모두가 가진 것 같은 기분, 그리고 타인과 비교했을 때 자신도 있어야 할 것 같지만 가지고 있지 않는 그런 부정적인 느낌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상대적 박탈감은 타인과의 어떤 비교를 통해서 자신이 뭔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인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실 사회학자들은 박탈감이 자신이 느끼는 사회적 위치와 정체성을 평가하고 부여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생물학적인 존재이기도 하지, 살아야 하는 생존의 문제도 있지만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어떤 사회적 생존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최근 이러한 상대적 박탈감이 이제 MZ세대의 생활 양식과 함께 고려를 해봤을 때 SNS 중심의 어떤 활동과 소비, 이러한 문화가 좀 더 남의 삶을 더 쉽게 접하고 지속해서 타인과 비교를 통해서 이제 상대적 박탈감이 더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 이제 문제라고 이제 많은 언론에서도 나왔습니다. 실제로 청년층이 이제 자존감이 낮아지는 순간으로 이제 1위로 행복해 보이는 지인의 SNS를 볼 때가 높았고, 박탈감을 느낀 적이 있다고 응답률은 연령대가 낮을수록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이제 SNS 정보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청년층의 이제 특성과 더불어 실제 처한 경제적 상황들이 상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뭐 남이 행복해 보이는 지인을 봤을 때 그것이 불행하길 원한다기보다는 사실 그 사람을 기준으로 내가 초라해 보이고 뭔가 그러지 못해서 실패한 것 같은 뭔가 자신의 처지를 하향평가하면서 느끼는 그런 부정적 감정으로 생각을 하면 좀 될 것 같은데요. 이 박스도 이제 제가 인터뷰한 내용에서 한 친구가 말을 했던 거를 유사한 맥락이라 이제 넣어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이러한 현상들이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이제 MZ 세대들한테 더 두드러지고, 그래서 요새는 이런 말이 좀 유행을 하고 있는데, 남들이 다 아는데 나만 뒤처져서 소외될까 느끼는 불안이라고 말하는 포모 증후군, 포모 사피엔스라는 말까지 이제 청년층 중심으로 이제 부각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우울증과 불안 장애를 가진 젊은 환자의 증가율이 폭증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슬라이드들을 내용을 정리하면 한국 사회에서 이제 과거에 중시에 여겼던 어떤 그런 객관적인 절대적인 경제적 지표 상황에 더불어 이제는 사회 구조적 맥락에서 개인이 생각하는 주관적 경제 지위나 상대적 평가가 삶의 질에 중요한 지표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상황과 어떤 청년층의 생활 양식들이 결합되면서 그 시너지가 좀 더 부정적으로 증폭이 된 것 같은 것도 이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처럼 자신이 추구하는 삶을 위해서 애썼지만 쟁취하지 못하거나 애써 쟁취했지만 사실 주변과 비교해 턱없이 초라하게 느껴진 이런 상대적 박탈감이 지속되면 이제 개인에 대한 미래도 비관적인 태도로 되고, 그리고 시도하고 노력해도 소용없을 것 같은 학습한 무기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히 자신의 삶의 결과를 자신이 통제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많은 것을 포기하게 만들고, 이러한 상황은 궁극적으로 청년층의 어떤 고립과도 밀접하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꿈, 미래 전망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제 추상적이고 허황된 가상의 미래가 아니라 인간에게는 어떻게 보면 의미 있는 사회적인 실천과 개인의 변화에 어떤 변화를 추동한다는 측면에서는 매우 삶의 그 동력으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청년들이 꿈을 꾸지 않고 현재를 포기한다는 것은 이후의 삶을 전혀 이제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한번 고려를 해볼 수 있습니다. 현재 이제 청년 자살 문제와 더불어서 청년의 고립의 문제도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 고립이라는 거에 대해서 고립의 시대의 책을 쓴 이제 노리나 허츠는 고립을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고립은 이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에서 소외되고
배제된 느낌, 스스로가 힘이 없고 무시당하는 존재라는 느낌을 아우른다고 말을 합니다. 사실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것이 개인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감정일 수도 있지만 사실 이 소외, 배제, 사회에서 내가 소외되고 배제된다라고 느끼는 그런 허탈감이 더 이제 부정적인 감정들이 내포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슬라이드는 이제 우리가 이제 정신건강 자살 시도에 놓일 수 있는 위기 상황을 유형화한 건데 이 앞에서 살펴본 슬라이드를 종합해 보면 청년층들이 지금 놓인 위기 상황은 어떤 것일까요? 자신의 삶을 통제하기 어렵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생애 과업은 지연이 되고 그리고 무력감을 느끼고 코로나 팬데믹 같이 예측 불가 재난을 경험하는 이 청년층이 결국은 하나의 유형이 아니라 되게 중첩적이고 다층적인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그렇게 한번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여러 이제 실태 결과와 선행 연구 결과를 통해서 청년층이 느끼는 이제 상대적 박탈감이 자살 위험을 어떤 과정을 통해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이제 좀 더 정리해 본 슬라이드인데요. 이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론적 배경을 기반해서 이제 제가 연구 모형을 설계를 한 겁니다. 아마 이 연구 논문 때문에 저에게 발표 의뢰가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논문은 그래서 상대적 박탈감, 청년층의 상대적 박탈감이 미래 전망 그리고 사회적 고립을 통해서 자살 위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이제 연구 결과입니다. 먼저 슬라이드 안에 이제 네모 박스를 보시면요. 이 결과는 자살 위험과 상관성이 높은 유의한 요인들을 제시했습니다. 파란색은 마이너스 값으로 이 요인의 수준이 낮을수록 자살 위험이 커지고 빨간색은 그 요인의 수준이 커지거나 그 상태이면 자살 위험이 커진다고 해석하면 됩니다. 즉 사회적 고립과 박탈이 높고 1인 가구와 직업이 없는 경우 자살 위험이 높고 미래 전망 수준이 낮고 소득이 낮고 여자일수록 자살 위험이 높더라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살 위험의 상관성이 높은 순위를 살펴보면 가장 큰 요인은 고립, 사회적 고립, 그리고 박탈감, 부정적 미래 전망, 직업 없음, 낮은 소득, 여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순위로 보면 실질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과거에 기존의 객관적인 어떤 물리적인 지표로 말했던 소득 수준 그리고 실업 상태 이런 것들이 더 매우 중요한 것처럼 이제 보였는데 사실 이 순위로는 사실 청년층이 그 상태에 어떻게 자기를 주관적으로 평가하는지에 대한 요인들이 더 순위가 높은 거를 좀 더 알 수 있었습니다. 연구 모형의 최종 결과를 보면은 객관적인 소득 그리고 경제활동, 지위 등의 요인을 통제하고도 청년층이 느끼는 어떤 상대적 박탈감의 수준이 높을수록 자신의 미래를 부정적으로 전망하고 그리고 이것은 사회적 고립감의 수준을 증가시켜 궁극적으로는 자살 위험으로 이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결과는 앞에서도 말했다시피 기존의 이제 표면적이고 객관적인 어떤 절대적 그 사회 경제적 요인의 초점과 달리 청년층의 이해에 더불어 좀 더 구조적 불평등과 이로 인한 주관적 경제적 지위를 내포한 상대적 박탈감의 개념을 가지고 이제 좀 순차적으로 이 경로 모형을 규명했다는 데서 의의를 좀 가지는 연구입니다. 네, 발표 청년층을 위한 정책 예방을 위한 제언인데요. 사실 저도 청년층을 위해 어떤 정책 예방을 해야 하나 고민을 해봤지만 앞에서 이제 발제해주신 저희 이제 주영진 센터장님께서 여러 구체적인 방안들을 설명해 주셔서 저는 조금 당위적인 수준과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것들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사실 청년 정책 영역이 일자리, 교육, 주거, 생활, 참여와 권리의 범주로 분류가 되고 있지만 현재 주된 지원 사업은 고용 중심의 어떤 지원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마치 취업만 취업만 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처럼 좀 더 정책의 물리적인 것에 초점을 둔 것이 앞에서 살펴보았던 우리 MZ세대의 특성과 어떤 그런 가치관과
연결이 되어 있는지 좀 고려해 볼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MZ 세대들이 추구하는 어떤 가치와 생활 양상을 고려해서 좀 더 이제 다차원적인 삶 전반의 질 제고를 위한 여러 가지 다차원적인 서비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지원 정책 자체도 청년의 정의가 일관되지 않고 지역 간 청년 정책의 편차가 존재해서 이러한 부분에서도 청년들 내에서도 어떤 그 정책 지원에서도 배제되는 그룹이 존재하고 여기서 박탈감을 느낀다고 하는 이제 인터뷰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책 역시도 청년층 내 다양한 이질적인 집단들이 있다라는 것을 고려하고 어느 집단 하나도 배제되지 않도록 그 특성을 반영해서 촘촘히 기획하고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제가 이제 고립 연구하는 인터뷰를 좀 넣었는데요. 사실 아까 이제 자살의 예측 요인으로 강력한 예측 요인으로 고립을 말했기 때문에 사실 예방 차원에서 고립을 같이 다루는 것도 유용할 것 같아서 이 내용을 넣어봤습니다. 이제 지금 사실 청년층의 도박 문제 이런 것들이 되게 심각하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 친구가 고립된 이유는 군대에서 남들이 다 하니까 미래는 부정적이다 하니 다들 이제 주식하고 코인하고 하다가 대학생들이 어디에서 돈을 이제 구하겠습니까? 이제 대출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데를 찾다 보니 되게 높은 고금리의 이제 대출을 이용을 했고 이제 정말 이 친구가 복귀를 사회에서 했더니 이런 상황 때문에 고립이 되고 어떤 사회생활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그래서 되게 우울하다라고 하는 이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친구는 아까 말했다시피 이제 어떤 부정적 경험을 통해서 그게 이제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했지만 이 인터뷰했던 분은 20대 처음에 청년은 인턴에 이제 경험을 했을 때 이제 어떤 좀 그 좋지 않은 이제 기성세대와 그 위에 상사분과 조금 마찰이 일어나면서 그때 자기가 어떻게 대처를 할 줄 몰랐다. 그래서 자기가 잘못했다라고만 생각하고 나왔는데 그 기억으로 지금까지 어떤 사회생활을 하는 게 너무 무섭다 해서 이제 우울증에 조금 이제 이어져서 이제 지금 고립이 된 케이스인데 결국은 우리가 이거는 좀 나약하다, 개인이 나약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지금 MZ세대 그 노인 상황, 그러니까 그 사람 그 시대의 어떤 인구 구조나 어떤 가족 변화나 기능 같은 것들 그리고 어떤 대인 관계로 교류할 수 있는 모든 상황적인 걸 같이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핵가족화와 이제 형제 자매도 거의 한 명 내지 외동 그리고 이제 가족이 대부분 부모가 맞벌이를 하면서 어떤 가족에서 어떤 기능들이 축소가 되면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알려주고 교육해주고 이런 사회성 기술부터 시작해서 관계적인 어떤 지지 체계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고민을 우리도 한번 같이 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걸 좀 인터뷰를 하면서 좀 느꼈고요. 네, 그리고 청년층이 생각보다 되게 도움 요청에 대해서 어렵습니다. 아까 계속 발제자 분들께서도 말했지만 청년들 특성이 되게 도움 요청 다른 연령대보다도 도움 요청이 많고 실제로 고독사를 했을 때도 청년 고독사 실태를 이제 조사를 했을 때도 다른 세대보다도 그 청년들의 세대들에게 더 늦게 발견하는 즉 이 말인즉슨 오히려 도움 요청과 어떤 사회적 관계를 더 그 끈이 더 약하다라는 거를 이제 청년층 세대에서 더 알 수 있는데요. 인터뷰했던 한 친구가 그럽니다. 이제 자기가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 같다. 부모님이 계시는데 부모님이 그리고 좋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자기가 해결해야 한다라는 어떤 성인이라는 도움에 대한 어떤 요청에 대한 것도 되게 낯설어하고 또 하나는 또 한 친구는 학교 상담센터 같이 체계가 이용 규칙이 있고 이걸 꼭 예약을 해야 하고 뭔가 방문을 해야 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냥 너무 답답하고 그 순간이 괴로울 때 바로 내가 러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소통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봤을 때 이런 것들이 저는 약간 청년층의 그 가치관, 생활 양식들이 반영된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당사자 모임에 대해 중요성도 말씀을 해줬는데 이 친구는 이제 경계선 이제 지능장애인 친구였는데요. 이제 어떤 그 청년 내에서도 되게 다양한 집단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나의 청년으로 그냥 묶어서 어떤 그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이런 것보다는 그 안에서도 이질성을 고려한 이제
소규모의 그룹들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그 공동체에 갔을 때, 당사자 모임에 갔을 때 자신의 처지를 위로받고 공감을 받은 느낌이었다. 그래서 굉장히 자기가 쓸모 있다라고 느껴졌다라고 이제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모임 자체가 이 친구가 지역이 없어서 서울까지 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라는 이제 말이 있었고, 이 마지막에 이 친구는 나이가 이제 30살이었습니다. 사실 자기는 청년층이지만 청년의 어떤 집단에도 이제 낄 수가 없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청년층 내에도 굉장히 이제 그룹이 많다는 거죠. 대학생, 취준생, 또 취준생 취업한 사람, 그리고 결혼한 사람, 뭐 20대 후반. 그러니까 이 청년을 하나의 연령 범위로만 다 묶어서 생각하기에는 자기는 청년이지만 어딘가에 낄 수 없는, 소속감이 없는, 그래서 괴롭다라는 이제 인터뷰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것들을 이제 같이 고민을 해보았을 때, 좀 더 청년층의 어떤 도움 창구를 어떻게 마련하면 좋을까 했을 때, 청년층의 어떤 삶터 기반으로 그런 청년층이 이제 기관 중심으로 찾아오는 기관 중심이 아니라 청년층이 있는 그 전망이적인 어떤 삶터, 대학교, 군대, 회사, 직업훈련학원, 지역사회 등 그 모든 곳에 청년 자살 예방을 위한 어떤 선별과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마련되고 전문 지원 기관과 연계 구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1인 가구 가구이면서 그런 거주 지역이 어떤 원룸주나 이런 쪽에 많이 몰려있는 지역, 청년층이 많이 거주하는 원룸축 지역에도 적극적인 좀 더 아웃리치나 소통 공간 등을 마련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MZ 세대의 특성을 고려해서 이제 서울시에서는 많이 이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이제 알았는데, 이제 다차원적으로 접근성을 마련을 해서 이제 사회적 지지 체계를 형성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 오프라인 정신건강제 도움 요청 창구를 마련하고, 사실 앞에서도 이제 말한 것처럼 좀 더 어떤 형식과 절차, 전문가 중심의 그런 것이 아니라 청년층 사실 저는 익명의 커뮤니티 이런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청년들의 어떤 특성상 사실 소규모로 어떤 이벤트가 있을 때 바짝 모였다가 그리고 다시 이제 해체되고 다시 이런 특성도 보이기 때문에 꼭 굳이 어떤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쭉 이어간다라기보다는 그때 어떤 러프하게라도 이용할 수 있는, 청년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의 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년층의 연령 범위도 넓고 사실 그 과업과 역할, 지위도 너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이질성을 고려한 소규모 단위의 지원제도 프로그램들을 촘촘히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까지는 뭐 우울, 불안과 같이 문제 중심의 어떤 해결보다는 이제 청년층이 위기 상황에도 대처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길러줄 수 있는 그런 회복 탄력성 증진 초점을 둔 그런 프로그램들, 서비스들을 좀 더 다양하게 어떻게 이제 이거를 보급할지 이런 방안까지 좀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러한 부분은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이런 걸 하면 좋을 것 같다, 예방 차원이라면. 이런 지역사회 내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런 제공을 하면 좀 더 이것이 나중에 장기적으로는 자살 예방의 하나의 그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제 인터뷰를 했을 때 이제 좀 왜 도움을 요청하기 어렵고 본인이 나약하다고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어른들도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인터뷰를 했던 친구가 가장 듣고 싶은 말은 이제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그래도 안 죽는다, 이런 말을 이제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했고, 두 번째 친구는 어머니와도 사이가 좋지만 말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제 사회는 원래 힘들다. 사회가 힘든데 너가 그렇게 하는 건 너가 너무 나약하고 못 버티는 거야 라는 것에 자기가 나약해서, 자기가 견디지 못해서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건데, 사실 앞에서 우리가 세대별로 봤을 때 지금 Z세대의 부모 세대는 X세대이거든요. X세대가 그때 중시하는 게, 그 사람들이 사실 경쟁사회 물질주의가 약간 팽배했을 때 그 시기에 부모가 지금의 이제 자녀에게 하는 말이 사실 경험에서 이제 우러나오는 이제 걱정돼서 하는 말이긴 하지만 이것이 어느 한순간 우리 청년들한테는 그 기준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내가 힘들어도 내가 나약한 거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고 자기가 패배자라는 좀 더 그런 삶의 방식으로 조금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네. 사실 지금 영국에서는 외로움부가 이제 신설이 됐고 이제 이것은 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죠. 이 말은 이제는 어떤 우울이나 외로움이나 이런 개인의 감정적인 문제가 이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자세가 이제 필요하다라고 이제 경종을 울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 자체를 고민했을 때 우리도 어떤 청년층이 어떤 생각하는 상대적 박탈감 또는 어떤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이제 전망 이런 것들이 개인의 어떤 청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좀 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기준을 계속 제시를 해주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이제 고민을 이제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우리가 이제 죽은 어떤 자살 이후, 고독사 이후의 관심보다는 좀 더 사회 차원에서 어떤 삶의 자체, 고독 생애에 좀 더 그 괴로운 삶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그 부분에 개입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방안들을 모색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서없이 말한 것 같지만 이상으로 이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